새빨간 마라탕을 좋아하시나요? 반짝반짝 빠사삭 소리도 예쁜 탕후루를 즐기시나요? 노랗게 잘 구워진 붕어빵이 큰 인기라고 하는데 요즘 당신의 최애 음식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별별미술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는 봄그림 DJ 성선아입니다. 시공간을 넘어 명화 속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가만히 그림을 바라다 보면 화가가 살던 그 시대의 모습과 그 속에서 살아간 사람들의 삶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사건도 있고 훌륭한 인물도 있고 멋진 건축물도 있고 예쁜 의복도 있고 그 많은 그림의 소재 중에 친숙하게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음식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도 우린 점심에 뭘 먹을까? 저녁에 또 뭘 해서 상을 차려야 되나 고민하고 유튜버의 먹방에 좋아요를 누르고 TV에선 인기 있는 스타의 냉장고를 염탐하기도 해요. 근데 요즘만 그런 걸까요? 옛날에도 먹는 것에 대한 관심은 아주 컸습니다. 다 먹자고 하는 거잖아 라는 말처럼 우리에게 음식이 가진 상징성이란 실로 무궁무진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도 어떤 그림 속에 어떤 음식이 또 그 음식과 연결된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지 신나는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모랜드가 부릅니다. 바나나 차차. 여기는 쏜 FM, 재미있는 그림 이야기가 있는 별별미술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위해 재료 준비부터 해야겠죠. 첫 번째 작품은 조선의 선비화가 공제윤두서의 나물캐기입니다. 미술책에 꼭 나오는 그림 중에 부리부리한 얼굴만 커다랗게 그려져서 그 안에 가닥가닥 섬세하게 그린 수염과 꿰뚫듯이 쳐다보는 무시무시한 선비의 얼굴 아시지요? 그 유명한 자화상의 주인공입니다. 공제윤두서의 또 다른 작품 채에도 나물캐기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재주가 많고 똑똑한 신지식인이었던 그러나 당파 싸움으로 인해 운둔해야만 했던 선비의 발칙하고 혁신적인 그림이죠. 아마도 조선시대 처음으로 시골 아낙네들의 노동하는 삶을 과감하게 주제로 삼아서 그림을 그린 화가일 것입니다. 남존여비와 남녀유별이 극에 달했던 그 시절 양반 중심 사회의 대대로 양반가 출신이었던 윤두서는 어떻게 이러한 파격적인 소재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처음 이 작품을 보았을 때 윤두서가 그렸다는 사실에 참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다른 작품에서도 보여지는 과감하고 독창적인 화풍을 보면 서서히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작품을 설명하자면 일단 구도가 참 재미있어요. 윤곽선으로만 간결하게 표현된 산자락이 그림의 왼편 꼭대기 끝에 닿을 듯 높이 시작해서 오른편으로 급격하게 경사가 져서 낮아집니다. 높은 산자락을 아주 얇게 채색해서 멀리 있는 듯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여인이 서 있는 들녘은 돌멩이가 군데군데 흩어지고 잡목과 푸성기가 보이는 비탈로 경사진 언덕입니다. 위험해 보일 정도로 가파른 경사는 여인들의 고단하고 위태로운 삶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걸까요? 하늘엔 새 한 마리가 의미심장하게 날고 있습니다. 양손에 망태기와 날카로운 칼을 들고 허리를 굽혀 나무를 캐는 여인과 한숨 돌리듯 허리를 펴는 것 같기도 하고
목을 뽑아 고개를 뒤로 돌려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나무를 찾는 듯한 여인이 그림 가운데 등장합니다. 은은하게 고즈넉한 배경과 나무를 캐서 저녁상에 풀뿌리든 이파리든 무엇이든 찬으로 내놓을 수 있어야 했던 분주해 보이는 두 여인의 모습이 윤두서의 절도 있는 필치로 인해서 더욱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습니다. 땀이나 머리가 흘러내리지 않게 머리수건으로 싸매고 소매는 둘둘 걷었으며 치마도 뭉쳐서 묶었는지 무릎까지 접혀 올라가서 움직임이 편하게 하여 속바지에 고무신이 다 그대로 드러나 보입니다. 두 여인의 고무신이 하얀색과 짙은 어두운 색의 대비를 이룹니다. 그림 속 망태기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요? 채에도의 애자가 쑥 애자인 걸 보면 쑥일 가능성이 많지만 봄철이라면 아마도 쑥뿐만 아니라 냉이, 달래, 민들레같이 지천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요? 이젠 수업만 해도 주변에서 웬만해서는 나무를 캘 곳이 없어서인지 그림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 운치가 느껴지고 정감이 갑니다. 윤두서는 일찍이 벼슬을 포기해야 했죠. 그래서 서화와 독서로 일생을 은자처럼 보내며 평범한 서민들의 삶에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건강한 노동을 화폭에 담아서 허례허식에만 집착하는 양반과 선비의 생활을 비꼬기도 했고요. 아랫사람들에게 이름을 불러주고 가난한 고향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집안에 빚진 기록도 불태워 없애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아끼며 다정하게 대하였다고 기록에 전해집니다. 이러한 윤두서의 인간적인 시선이 나무를 캐는 여인들을 소재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했습니다. 윤두서의 자화상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음식 얘기로 돌아가서 근데 나물이란 게 뭘까요? 맛있는 반찬이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산에서 들에서 나는 채소를 삶아서 먹든 무쳐서 먹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나무를 캔다는 것은 반찬을 만든다는 의미도 있지만 집에 곡식이 바닥나서 굶주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해요. 백성의 대부분은 농민이었지만 그들은 양반이나 큰 지주의 땅을 빌려 경작했던 소작농이었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세금을 다 내고 나면 손에 쥐는 것이 별로 없는 가난과 굶주림이 가득한 팍팍한 삶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TV의 사극에서 보면 여인들이 부업으로 밤새워서 싹바느질을 하고 그랬나 봅니다. 옛말에 바가지로 쌀도 끓는 소리가 제일 무섭다라는 말이 있다고 해요. 실제 조선의 태평성대 시절인 세종 임금 때도 도처의 백성이 굶주렸다고 하니 많은 외란과 전염병에 시달리고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심했던 때는 정말 말도 못했을 것 같아요. 보릿고개라고 하죠. 지난 가을에 수확한 곡물이 바닥이 나고 겨울에 심은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5, 6월 시기엔 먹을 만한 곡물이 거의 없어서 보리를 수확하기 전까지 넘기 힘든 고개라는 뜻에서 보릿고개라고 불렀다고 하는데 이때 많은 농민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며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채집해서 끼니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어서 영양실조로 많이 죽었다고 해요. 배가 고프니 이름도 모르는 풀을 먹기도 해서 풀독이 올라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고 합니다. 세종실록을 보면 나무를 캐는 백성들이 들판을 뒤덮고 있으며 먹을 것이라고는 오직 나물뿐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청안 지방의 일부 사람들은 나물만 캐서 먹고 사는 실정이라는 병조판서 정연의 목격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오랜 세월 동안 나무를 먹어야 했던 우리 조상님들은 다양한 조리법을 개발해 내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채소를
이렇게 다채롭게 요리해 먹는 나라도 없다고 해요. 우리는 예로부터 산가들에서 나는 온갖 식물들을 먹어봄으로써 경험으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해 왔다고 합니다. 나무, 뿌리, 줄기, 잎, 심지어 꽃까지 먹어보고 뿌리만 먹는 것, 줄기만 먹는 것, 잎만 먹는 것, 이렇게 나무를 식별해내는 능력이 일찍이 발달되었다고 합니다. 좀 아프기도 한 이야기 같은데요. 근데 저도 그게 늘 신기하더라고요. 그냥 보면 초록색으로 다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풀은 먹을 수 있고 어떤 풀은 먹으면 탈이 나고 전부 구별하고 효능까지도 깨고 있는지 정말 신통방통합니다. 나물은 배고프던 시절의 비참함을 말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온 들을 헤매며 캐온 그 나물 한두 가지로 밥상을 차려서 온 가족이 함께 나누는 소박하지만 큰 행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낙네들이 캐는 것은 나물만이 아니라 가족의 삶과 희망도 함께 캐는 것 같습니다. 먹거리가 너무나도 풍족하고 다이어트의 열기가 식지 않는 지금과 비교해보면 그 시절의 아픔이 상상조차 어려운데요. 그러나 가족들이 두런두런 모여서 맛있는 것을 나눠 먹으며 오늘의 힘듦을 견뎌내고 내일의 희망을 꿈꾸는 소중한 밥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의 서민들도 그럼 나무를 먹었을까요? 아니면 무엇을 먹었을까요? 여기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감자 먹는 사람들입니다. 반 고흐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린 초기 시절에 고향 네덜란드에서 그린 대표작입니다. 어두운 배경 때문인지 남루하기까지 한 소박한 농가의 집안 식탁에 5명의 가족들이 빙 둘러앉아 있습니다. 머리 위로 달린 기름 램프가 가녀린 불빛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고단한 하루를 보낸 이들에겐 대화조차도 사치일까요? 그저 말없이 앞에 놓인 소금을 넣어 삶은 감자가 담긴 큰 접시에 손을 뻗어 짚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랬을 것 같은 동작입니다. 오른편 여성은 말없이 커피를 따르고 있고 옆에 있는 남자는 그저 찻잔을 내밀고 있습니다. 왼편에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 부인이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남편을 바라보지만 남자는 무심히 앞만 바라보고 있네요. 화면의 감도는 어둡고 엄숙한 분위기는 수도사들의 식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반 고흐는 목사 집안에서 자랐고 여러 일을 해보다가 본인도 목사가 되고자 신학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목사 시험에서 떨어지고 방황할 때 동생 테오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서 신앙을 펼치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유했고 반 고흐는 그 길로 화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반 고흐는 동생 테오에게 편지에서 이 그림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서 감자를 먹는 사람들이 접시로 내밀고 있는 손, 바로 자신을 닮은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려 했단다.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단다. 라고 써서 보냅니다. 농민들이 노동으로 거둔 결실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소박하지만 순수하고 진실된 모습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라고 고흐는 생각했습니다. 옷차림은 비록 투박하고 힘든 노동으로 손은 거칠고 마디마디가 굵어졌습니다. 지친 얼굴과 거친 손을 보면 그들은 아마도 하루 종일 감자를 캔 것 같습니다. 씻어도 씻기지 않는 손톱 사이에 베인 흙이 그들의 노동의 세월을 말해주네요. 고된 하루 끝에 찾아온 휴식, 저녁 상차림에는 그들이 캐낸 감자와 차 한 잔이 전부지만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가족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반 고흐 뮤지엄에서 이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파리로 가기 전 초기에 그린 작품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처럼 평소에 보던 반 고흐의 작품과는 달리 색채가 거의 없어서 어두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가 화가가 되고자 했던 진실한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묵직하게 전해져 오는 감동이 있습니다. 특히 감자 먹는 사람들은 더욱 진지함이 느껴져서 눈길이 많이 가는 작품이었어요. 이 그림이 그려진 1800년대까지도 유럽에서는 감자는 빵을 먹을 수 없는 최하층민의 주식이었다고 합니다. 즉 감자는 가난의 상징이었죠. 당시 유럽은 세계 곳곳이 식민지 건설로 인해 신흥부자도 많아졌지만 가난한 농민들은 더욱 가난해졌는데 그 환경이 정말 열악했다고 합니다. 취사도구나 변변한 그릇조차도 없이 굶주렸던 그들에게 감자는 일용할 소중한 양식이 되었는데 감자를 언제부터 어떻게 유럽에서 널리 먹게 되었을까요? 남아메리카 페루가 원산지인 감자는 1532년에 스페인에 의해 잉카 제국을 식민지화하면서 외부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자는 재배하기도 편하고 식사 대용으로도 훌륭했지만 유럽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건너온 이상하게 생긴 식물을 처음엔 거부했어요. 껍질째 그냥 먹다가 복통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고 독이 있다는 소문이 돌아서 한동안 돼지 사료로만 주었다고 하네요. 그렇게 200여 년을 가축의 사료로만 쓰다가 17세기 말부터 벨기에의 메스 계곡 부분에 사는 사람들이 감자를 길게 썰어 튀겨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고 합니다. 널리 식사 대용으로 감자 요리가 정착하게 된 것은 18세기 초 영국이 아일랜드를 지배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감자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지 않으려면 감자라도 먹어야 했고 사람들은 감자를 잘 먹을 수 있는 방법을 궁리했습니다. 여러 조리법들이 나오게 됐죠. 조리해서 다양하게 먹으니 탈도 안 나고 맛도 있어서 차차 다른 나라에게도 전해져서 감자를 삶거나 튀겨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감자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아서 인기 음식이 되었고 신분에 상관없이 유럽 전역에서 즐겨 먹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감자튀김을 정말 좋아했다고 하네요. 또 하얀 생선살 튀김에 감자튀김을 곁들인 피시앤칩스라는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막상 먹어보면 커다란 동태전 같기도 한데 한가득 나오는 감자튀김과 함께 계속 먹다 보면 아시겠죠? 김치가 너무 간절해집니다. 우리나라는 감자를 국에도 넣고 조림도 해먹고 채 썰어서 볶아도 먹고 갈아서 감자전도 해먹고 더 다양하게 해서 먹는데 역시나 우리나라가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와 유럽의 서민들의 굶주림을 해결한 소박하고 담백한 재료가 담긴 그림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이번엔 음식이 들어간 명화하면 바로 떠올리셨을 그 작품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감상하겠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밀라노에서 참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을 통치한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후원했기 때문입니다. 무기도 만들고 성도 만들고 도시도 정비하고 그가 가진 뛰어난 능력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495년부터 2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은 스포르차 가문의 성당이었던 산타 마리아 델레 그라치의 성당에 식당 벽면에 최후의 만찬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수도사와 수녀님들이 식사하는 공간으로 예수님과 함께 숙연하게 신성한 식사를 하는 느낌으로 연출하여 그린 것입니다.
최후의 만찬의 내용은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날 예루살렘에서 12명의 제자들과 식사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은 평면이 아닌 마치 가상현실이 펼쳐지듯 예수님을 중심으로 쫙 퍼지는 공간이 만들어집니다. 정확한 수치와 황금 비율에 따라 원금법이 적용되었고 좌우로 3명, 그룹을 지어 총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양쪽으로 6명씩 대칭적으로 배치가 되어 앉아 있습니다. 이전에도 최후의 만찬이라는 주제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서는 제자들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었다면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이 말을 들은 네 그룹의 제자들이 연극의 한 장면처럼 깜짝 놀라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놀람의 그룹, 핵심 그룹, 질문하는 그룹, 의논하는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그 순간의 의심과 분노, 경악과 동요 등 그들이 느끼는 갖가지 감정이 몸짓과 표정으로 절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물 한 명 한 명에 대해 깊이 공부하면서 한 인물을 그리는 동안에는 마치 그 사람처럼 말하고 느끼며 표정과 행동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을 배신하는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는 감옥에 가서 살인자의 얼굴도 관찰하고 뒷골목의 깡패들의 얼굴을 스케치하면서 오랜 고민을 통해 그려냈다고 전해집니다. 유다의 손과 예수님의 손이 서로 대응하며 유다가 범인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그림에서 더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빵은 나의 몸이고 포도주는 나의 피라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식탁에 고정한 오른손 옆에 빵이 있고 손바닥이 보이도록 펼친 예수님의 왼손바닥은 밝은 빛이 비추고 있으며 바로 옆에는 포도주 잔이 있습니다. 이것은 빵은 나의 몸이니 너희가 이를 알고 행해서 나를 기념하라. 포도주는 나의 피다. 이 잔을 돌려서 마셔라.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양에서는 기본적인 식사가 빵과 포도주라고 합니다. 빵은 금방 말라버리기 때문에 포도주와 함께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수질이 좋지 않아서 포도주는 술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국이나 또 물과 같은 그 대신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주제로 다른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테이블에는 빵과 포도주 말고는 그닥 놓인 것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에서는 왼쪽 편에 물고기가 몇 마리나 담긴 큰 접시가 보이고 테이블 여기저기에 물고기 조각에 얇게 자른 오렌지나 레몬이 더해진 작은 접시들이 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고기는 단순하게 초기 기독교의 상징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인 이 식탁을 어떤 음식으로 디스플레이할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식당을 열었던 경력이 있는 요리사이기도 했습니다. 요리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 그려 넣을 음식에 대해 많이 연구하고 고심해서 그려 넣었을 것이기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기존의 그림과 다르게 당시 밀라노의 서민들이 평범하게 먹었던 음식들이 이 최후의 만찬 식탁 위에 그려졌다고도 하고 음식의 위치를 음계로 바꾸어 연주하면 성가곡이 나온다고도 하고 참 많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만이 알겠죠. 예전에 밀라노에 가서 이 작품을 실제로 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약을 2-3달 전부터 어렵게 해야 했고요.
날짜와 시간을 맞추어 힘들게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그림을 보러 간 건데 여권도 철저히 검사를 합니다. 30분마다 20명 정도의 인원으로 15분 정도만 그 공간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장소를 이동하며 계속 대기하면서 뭘 이렇게까지 하나 생각하기도 했는데요. 막상 긴장감 속에서 들어가 마주한 최후의 만찬은 책에서 늘 보던 그런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큰 기대도 하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실험적으로 시도한 채색 기법이 잘못되어 작품이 완성되기가 무섭게 파손되기 시작했고 그 물감층의 균열 때문에 다 이제 색이 떨어져 나갔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큰 홍수로 2번이나 물에 잠겼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기적적으로 그림만 남아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파손됐을 최후의 만찬은 거의 희미해져서 무슨 느낌이 있겠나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런데 본 순간 엄청 장엄한 그 분위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품의 크기도 어마어마해서 바로 압도당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연출하고자 한 의도를 생각하면서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 당시 수도사와 수녀님들이 경건하게 앉아서 식사하던 모습을 잠시 상상해 보았습니다. 정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 같은 생생함이 느껴졌고 크나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미술작품을 보면서 감탄을 넘어 축복받는 기분이 드는 생경한 경험이었는데요. 감동으로 벅차올랐던 그때를 추억하며 또 그런 순간이 오길 기대하며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음식이 그려진 벽화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은 고구려 벽화 무용총 접객도입니다. 무려 5세기경에 그려진 고구려 벽화입니다. 위로는 멋지게 주름이 진 휘장 장식이 있고요. 다리가 있는 여러 개의 테이블마다 음식이 놓여져 있습니다. 추위로 인해 입식생활 모습으로 식탁과 의자를 사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시중을 드는 사람은 작게 그려져 있고 양쪽으로 중요한 인물들은 크게 그려서 강조를 했습니다. 묘의 주인과 초대 손님인 서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묘의 주인과 서역인의 앞에는 4개의 다리가 달린 장방형의 상, 과일이 쌓여있는 또 상이 있고요. 뚜껑이 달린 그릇이 놓여져 있는 또 상이 따로 있습니다. 차려진 상에는 굽 달린 큰 대접, 뚜껑이 달린 그릇, 뚝배기, 보시기, 종지 등 다양한 그릇들이 등장합니다. 우선 짧은 굽이 달린 큰 대접 위에는 과일이 잔뜩 쌓여 있고요. 또 뚜껑이 달린 모양의 그릇이 좌우로 놓여져 있는데 아마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술이나 음료수를 넣지 않았을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테이블에는 5개의 그릇이 놓여져 있습니다. 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뚝배기가, 중간에는 간장류를 담는 종지, 그리고 절인 음식을 담는 보시기, 맨 우측에는 밥그릇인 사발이 차려져 있습니다. 시종은 작은 칼을 들고 맥적을 잘라주려 하고 있고 걸어 들어오는 시녀들은 상과 그릇을 손으로 감싸지고 공손한 태도로 후식을 나르고 있습니다. 고구려 사회에서 이런 큰 상차림은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내놓는 상차림이라고 합니다. 고구려는 북방 쪽이라 평균 기온이 낮아서 겨울이 길고 몹시 추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채소가 귀해가지고 나물 반찬은 거의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콩으로 간장, 된장 같은 발효식품을 만들고
채소를 오래 두고 먹기 위해 소금에 절인 장아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욱, 배추, 콩잎, 박, 오이, 상추 등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상추는 특히 귀한 채소로 비싸게 거래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채소를 오래 먹기 위해 소금에 절여 먹게 되었고 배추를 소금에 절인 김치는 집안마다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고구려는 추워서 쌀 재배는 어려웠기 때문에 조가 주식이 되었다고 하는데 쌀에 비해 알이 작고 노란색이며 끈기가 적어서 소치나 시루에 쪄서 떡처럼 만들어 먹었다고 전해집니다. 1세기 초에 고구려 대모신 왕 때 솥에 밥을 짓는다 라는 삼국사기의 기록만 봐도 우리는 뼛속까지 밥심으로 이루어진 민족이네요. 지금 21세기인데도 좋은 밥솥과 좋은 쌀을 광고하고 소비하는 것만 봐도 밥에 대한 대단한 역사를 가진 것 같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고구려가 콩의 원산지인 만큼 질 좋은 콩이 많이 재배되었고 콩을 소금과 섞어서 발효된 것이 바로 관장과 된장이라고 합니다. 가을에 콩을 삶아서 동해안에 들여온 소금으로 메주를 만드는 일은 일반 가정에서 흔히 보는 일상적인 풍경이었다고 해요. 사냥을 주로 했던 고구려 사람들은 고기를 주로 먹었고 특히 맥적은 불고기나 너비아니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고구려의 대표 음식입니다. 적당한 크기로 자른 소, 돼지, 양고기를 된장을 채운 항아리에 푹 재운 뒤에 숙성시키고 꺼내서 마늘과 아욱 등으로 양념하여 숯불에 굽는 요리가 맥적인데 간이 깊이 배어있고 구워낸 맛이 고소해서 이웃 중국에도 전해졌다고 합니다. 한국의 대표 음식인 불고기, 너비아니, 김치, 된장 등이 고구려 음식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니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그 지혜가 대단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오늘 저녁엔 불고기라도 먹어야겠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 김득신 외에 많은 도화서 화원들이 그려낸 봉수당 진찬도입니다. 축하하는 일이 생겼을 때 무엇보다도 그 기쁨을 표현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음식일 것입니다. 여기에 공중의 잔치를 그린 작품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공중의 대소사는 도화서 화원들이 맡아서 꼼꼼하게 기록하러 그렸는데 그중 수원 화성행궁 봉수당에서 열린 해경궁 홍씨의 회갑을 기념해서 그린 봉수당 진찬도를 아시나요? 화성으로 행차하는 시작부터 끝까지 주요 행사 장면을 8폭의 병풍인 화성 능행도병으로 남겼는데 그 중에 한 폭에 해당합니다. 1795년은 정조의 모친 해경궁이 회갑을 맞는 해이며 부친 사도세자의 탄신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정조는 이를 기념하여 해경궁을 모시고 화성의 행궁에서 진찬례를 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만수무강을 바라는 마음으로 봉수당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봉수당 왼편으론 정조의 자리가 있는데 정조의 모습은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 임금의 얼굴과 모습은 초상화인 어진 이외에는 그 모습을 그리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 왕의 어자나 일월 오봉도 같은 상징적인 것으로 대체하여 그려넣습니다. 봉수당 진찬도에서는 호피로 만든 방석이 정조의 자리이고 그 자리에 정조가 있다는 표시가 됩니다. 왕실 가족도 빈자리로 그 모습은 안 그려져 있습니다. 해경궁의 자리에는 연꽃 무늬의 방석이 대신 깔리고 그 뒤로 십장생 병풍이 펼쳐져 있습니다. 덧마루 위 중앙에 배를 가운데 놓고 여러 기녀들이 나누어서 서서 주위를 돌며 배가 떠나가는 모습을 형상하여 춤추고 있습니다. 선유락이라는 신라 때 만들어진 공연인데 궁중에서 이 공연은 이때가 처음 선보였다고 합니다. 3달 전부터 준비하여 진연에 버금가는 성대한 진찬인데 음식은 얼마나 풍성했을까요? 각종 떡, 과일, 강정과 정과, 꽃감,
전, 생선과 육고기 등 10가지 음식을 높이 쌓아서 잔치상을 만든 것이 희미하지만 보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날 정조와 해경궁이 받은 음식으로는 약밥, 국수, 각종 다식, 유자, 석류, 배, 밤, 수정과, 금중탕, 생선회, 굴, 초장, 겨자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금중탕은 닭고기, 소고기, 전복 등을 넣고 끓인 탕이라고 해요. 이 음식들은 궁중 요리사들이 재료만 준비해서 행궁 안에 임시주방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요리는 조선시대에 와서 가장 큰 발전을 이루었는데 특히 궁중 음식은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전국에서 올라오는 진귀한 자료와 고도의 조리 기술을 가진 주방상공과 숙련된 숙소 대령들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맛깔나는 음식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먹어보진 않아서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시각적인 이미지는 음식을 넘어서 충분히 예술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이젠 화성행궁에 가면 봉수당 진천도를 생각하면서 정조와 해경궁 의빈이 앉았을 자리, 선율악이 공연되는 모습, 화려한 빛깔의 사내진미가 올라간 잔치상, 음식을 소중하게 나르는 궁중의 나인들의 모습들, 그림 속 장면들을 하나하나 연상하며 더 실감나게 느껴보고 오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음식에 관한 이야기는 이여신님의 그림에 차려진 식탁들, 문국진 이주원님의 풍미갤러리, 미야시타 키쿠로의 맛있는 그림 두 소를 참고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화 속에 담긴 음식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린 살기 위해 먹고 먹기 위해 열심히 살고 시대가 바뀌어도 장소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음식의 중요성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식은 인간의 삶의 궤적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 드려봅니다. 오늘 무엇을 드셨나요? 왜 그 음식을 선택하셨나요? 혹시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 인스타에 올리셨나요? 먼 훗날 누군가가 지금 내가 먹은 음식을 관찰한다면 뭐라고 할지 흥미롭지 않은가요? 근데 누가 뭐라 하든 오늘 내가 먹은 한 끼가 제일 소중한 음식임에 감사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세상과 만나는 곳, 그리고 결국 나 자신과 마주하는 곳, 미술관 속 미술관, 지금까지 별별 미술관, 봉그림 DJ 성선아였습니다.